새로운 걸 대상으로 사시는 거로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지금 사서 뭐 그게 얼마까지 오르겠어요. 사라질 주식은 아니지만 좋아질 수가 없어서.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래도 좀 사야 될 어떤 주식 좀 사야 되고 또 어떤 주식은 또 정리하고 팔아야 될까요? 이런 시장을 보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호해서 사갖고 모양도 딱 갖추고 지금도 돈 잘 벌고 미래도 잘 벌 것 같다. 하는 거, 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항공물을 사는 잣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외국인들은 주식만 이렇게 현물만 이런 게 아니라 걔네들은 이게 파생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돼요. 이 파생에서 얼마큼 얘네가 벌어가고 이걸 하기 위해서 현물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본다면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는 말하자면 기술적으로도 비교적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잘 나가는 카테고리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이슈,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막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이건 일종의 좀 테마예요. 왜냐하면 아직 돈이 찍힌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그거 아니야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주가가 많이 한번 이렇게 하고 빠졌다가 또 한번 소식 나오면 이래고 뭐 하는데 그걸 소식 나올 때 사시는 게 아니라 빠졌을 때 사야 되는데 빠졌을 때 사는데 언제까지 빠질 줄 알고 이걸 삽니까? 간단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다 따라 내려와요. 그래서 첫 번째 5일이 돌 거고 그 주가가 5일선을 뚫을 때 1차 분할 매수, 10일 갈 때 2차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해놓고 기다리다가 뉴스 나와서 뭐 막 해서 뭐 몇십 조가 들어오네 뭐 어쩌네 그러면 그냥 그건 트레이딩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래에 벌 거라는 건데 그건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그런 거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이런 말씀 그냥 같이 미치세요. 테마주는 같이 미쳐야 되는데 난 아니야 이러면서 처음부터 정신 차리면 그거에 참여를 못하니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미쳤다가 내가 먼저 정신 차리기 그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나가서 꾸며져 있는 것들은 무리해서 파시지 말라. 지금 선제적으로 하도 3,300부터 밀리면서 당했기 때문에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쉬어서 한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돌아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서둘러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쉽게 휙 못 돌린다. 그래서 뭐 옛날 우리 뭐 BBIG 얘기할 때처럼 뭐 걔네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 시장에 선봉을 쓰고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기본적인 몇 개의 원칙 하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그게 좋고 리밸런싱 계좌를 하신다도 그 원칙을 적용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 얘기해 주셔가지고 종목을 좀 점검해 보면 국민주,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시고 같은 반도체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이제 불황에 대해서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시장에서 핸디캡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야 뭐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복잡할 때 가끔 쓰는 게 일봉 이런 거만 보지 마시고 아주 옛날에 쓰던 고전적 방법인데 PNF 차트나 삼선 전환도 같은 거를 좀 더 응용을 해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간 개념이 없이 굉장히 추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인 추세라도 추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살아나온 거는 맞아요. 바닥에서 살아나온 건 맞는데 63,300원인가? 그거까지 가고 한번 지난 목요일인가 한번 툭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좀 비교적 깊게 한번 떨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58,800원이네요. 예, 전환 추세가 꺾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강하게 뚫지 못하면 이 삼선 전환 차트나 이런 걸로 보면 일단 단기 추세가 꺾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1차적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서 또 막 한참 부대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 보면 뭐 내년 하반기 되면 반도체 시장이 괜찮아질 거다. 네네. 반도체 주가는 워낙 선행하니까 네. 그래서 간다. 그래도 선행이라고 해도 지금은 너무 빠르다. 다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삼성전자를 사주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난번 저점을 통해서 일단 확인받았다.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거에 들어가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뭐 그거를 조금 이제 겪어 나가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를 내던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럴 주식은 아닌데 그렇죠. 다만 한 몇 주 동안 움직인 것처럼 지금도 또 막 이렇게 가서 우리 이제 빨리빨리 하니까 빨리빨리 10만 전자 돼야지 뭐 이런 네. 거는 조금 아니다. 예, 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라는 건가요?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 네. 예. 아니면은 조금 기다리셔도 되고, 대부분 이거 갖고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대상으로 사시는 거로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서 뭐 그게 얼마까지 오르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쁜 주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대상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도 좀 한번 신경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인터넷 섹터의 네이버나 카카오는요, 그러면? 그 네이버 카카오는 오랫동안 우리를 애먹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믿고도 좋고도 뭐 연민의 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냉정해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리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됐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슨 모멘텀이 전혀 없어요. 딱 한 가지 많이 빠졌잖아. 많이 빠졌죠. 네,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질 주식은 아니잖아요. 사라질 주식은 아니지만 네. 좋아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한 방향으로만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양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급하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튀어 올라오면 공매도 맞아요. 그럼 뭐 선수는 당연히 칠 거예요. 그거를. 워낙 이제 위크 포인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면 이 둘은 시간을 충분히 잡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바닥 찍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움직인 후에 후행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좀 긴 호흡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달 뭐 적금 들듯이 해서 사는 대상으로는 이제 괜찮은 수준에는 왔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내가 복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서 그런 대상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 시간을 충분히 잡고 기다려야 한다. 삼성전자도 또 오르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지금은 뭐 주식이나 섹터가 가는 게 있을까요? 2차 전지가 가장 빠르게 가고 그다음에 뭐 방산 원전 이런 건 이제 돌아가면서 이슈 나올 때마다 툭툭 오르고 그래서 이슈 나와서 하는 애들은 그냥 오르면 팔고 그거는 뭐 오래 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맨날 그 타령이거나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교적 그 중간 과정을 가는 게 바이오 섹터 중에서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뭐 요런 구조 있잖아요. 그런 쪽이 뭐 한 중간쯤 가고 그 밑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말씀하신 현대기아차 자동차 자동차는 아주 기술적으로 대표적인 역배열. 지금 안 좋죠, 지금. 네,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가 터닝 될 때, 그때 들어가도 괜찮다. 왜 예를 들어서 터닝돼서 이게 뭐 5일 이평선하고 상관관계에서라도 뭔가 터닝되는 게 정확하게 잡히기 전에 먼저 들어갔다. 아니면 그렇게 시도했다가 성공 못하고 다시 빠진다 이러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안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될 때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조지아주에서 강력하게 이게 뭔 소리냐. 현대차는 여기 짓고 있으니 유예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면 그러면 이제 뭐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오 있는 바이오 섹터는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2차 전지 다음으로 그래도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스테디하게 움직여 갈 수 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이오는. 근데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요즘 분위기가 좋긴 한데 지금 따라 사기도 좀 애매하고 어떻게 될까요? 따라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따라 사는 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이 대개의 경우 2평을 넘어서 위로 막 이렇게 해서 이격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겁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가지고 계셔라, 저는.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전부 이거를 팔고 이제 끝내겠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얘가 뭐 5일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깨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하셔도 된다. 서둘러서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거는 그 파동을 나타내는 11선의 그 각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직 뭐 그렇게. 근데 2차 전지도 지금 막 허겁지겁 사기는 좀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한번 꺾여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터닝하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거는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 게 없어요, 시장에서. 아, 진짜? 한국 시장에서. 지금 이제 살 게 없나요? 네. 왜요? 이거 지금 제가 종목별로, 업종별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장 강하게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하는 거는 2차 전지 섹터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2차 전지가 지금도 돈을 벌고 앞으로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고를 때 제일 좋은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자주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 하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얘가. 앞으로도 벌 수 있냐. 근데 지금은 못 보는데 앞으로 벌 수 있다. 이거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두 질문을 다 예스로 얘기하고 있는 게 2차 전지니까. 그때요, 지금 2차 전지 P에서 막 던지고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럴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살 게 없다는 뜻은 또 이거 지금 2차 전지가 지금도 돈을 벌고 미래에 돈을 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기에는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살 게 없다. 아니,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살 게 없기 때문에 자꾸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 돈 벌고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사람이 오게 되지. 그렇죠. 암만 올랐어도. 시장은 뭐 원래 그렇잖아요. 자, 그럼 금융 섹터는요? 은행, 증권, 보험이 있는. 이게 이제 요즘 뭐 레고랜드발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이제 금융 섹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 되는데, 첫째,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외국의 금융주 같이 독자적인 뭘 결정하고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주한테 뭐 얼마를 준다 이런 거가 그냥 진짜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아직도 그 큰 의미로 관치금융에서 못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주를 투자하실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헐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운용 수익이 더 늘어날 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보험 같은 게 오르는 경우 그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금융 섹터는 굉장히 짧아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짧은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좀 쉬고 있을 때 살다가 튀어 오르면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이틀 안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지금 금융주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만 갖고 있는 문제인데, 하나는 이제 레고랜드가 터뜨려 놓은 이제 그 자금시장 경색인데, 이게 얼로 튈지 모르는데 지금 처음에 50주 플러스 알파 했다가 자꾸 늘어나고, 우리는 지금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줄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 보증체를 해서 RP를 한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산 거나 마찬가지지만 RP라는 게 환매 조건부니까 다시 찾아가 이러고선 한 거니까 좀 웃기지만 뭐 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거기 16조 풀었죠. 뭐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제 부동산 PF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규모가 거의 100조 육박하잖아요. 그러던 차에 또 흥국생명 건이 또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영구채인데, 우리가 영구채는 영구니까 채권 부채지만 이걸 자본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체는 자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기표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연구체를 발행해서 이게 외화표시 연구체이기 때문에 되게 누가 사가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기관들 뭐 이런 애들이 사가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걸 5년이 지나면 갚아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연구체가. 근데 이제 흥국생명이 못하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못하겠다고 그랬냐면 그 이제 5억 달러인데 차원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8% 이래도 아무도 안 사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게 연구체니까 법적으로 못하겠다고 해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스텝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 5년이 지나면 금리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뭐 4.5에서 뭐 6.5로 올라간다든가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자체적으로 콜옵션을 해갖고 이거를 없애면 자본이 주니까 지급 보증 비율이 떨어져서 이도 저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그 외화 표시한 우리나라 연구체를 안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또 자금이 또 빡빡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오면 그중에 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금융주는 좀 싸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거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연결 섹터로 할 수 있는 건설 섹터는요? 건설은 지금 이제 딱 이런 거죠. 건설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국내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레옴시티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거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건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철저한 트레이딩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를 메인에 넣어서 주력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자, 그럼 게임이랑 콘텐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은요? 이거는 규모는 작지 않지만 그러니까 게임, 미디어, 뭐 엔터테인먼트 얘네가 움직이려면 하나 이제 NFT라든지 그 P2E라든지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게 움직여야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도 사업도 뭐 엔터테인먼트가 옛날 같이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랑 다 이게 서로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거라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많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주 즐겨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3, 4일을 못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테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구성이나 이 정도 빠지면 한번 좀 사나 볼 수 있다 하는 정도로 해서 그랬다가 이제 이슈가 밝혀지고 나오면서 이게 뜨면 그래서 이익 실현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는 게 낫다. 이렇게 봐요. 자, 항공, 호텔, 레저, 이제 여행의 리오프닝 섹터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제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거는 이미 리오프닝이 된 거예요, 지금. 뭐 지금 누구나 맘먹으면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갈 수 있어서 일단 첫 번째 그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복 여행 뭐 등등 해갖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물 경기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간다가 어쩐다 할 때 세게 이제 움직였잖아요. 이제 여행 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된 후잖아요, 지금은. 그럼 지금은 처음이니까, 나도 뭐, 일본 한번 가볼래. 뭐, 앵화도 그렇고, 일본 한번 가볼래. 해서 한 번은 갈 수 있지만,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이 경기 침체나고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그렇죠. 이건 뭐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탁 할 때는 한번 이렇게 됐지만 이게 영구히 스테이트먼트를 좋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업종이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라. 자, 식음료 섹터는요? 전 이건 오히려 좋게 봐요. 식음료 섹터. 식음료 이게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대표님 어떤 주면 CJ 제일대당에서 나오는 거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먹었다 이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많이 파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네. 뭐 점심 식사도 편의점에서 한다는 사람들이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너무 물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뭐 난리쳐서 뭐 밀가루 가격 오르고 뭐 그랬잖아요. 뭐 우리 아내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한다고 그러고 뭐 그랬지만 실제로 처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시작했을 때 공모가 오른 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이 판매가에 전이시켜서 다 올린 거 지금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또 보고 또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식음료 회사 같은 데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식음료도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백화점, 편의점은요? 편의점은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백화점은 이게 우리나라 백화점은 그냥 백화점만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듀티프리숍하고 면세점하고 관련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면세점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면세점 흐름이 그러니까 옛날 같이 뭐 중국에서 그 다이콩이라고 해서 와서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해가고 그런 거 아니고 또 중국도 야 왜 맨날 한국 면세점 가서 사? 그래갖고 뭐 중국이 자체 면세점 엄청나게 지금 키워놨어요. 자체 면세점을. 그래가지고 뭐 해남도니 이런 데 보면 엄청납니다. 그럼 뭐 중국 사람들이 굳이 뭐 옛날에는 여기 여행 온 게 아니라 물건 사러 왔거든요. 물건 사러 와서 신라호텔 면세점 가서 물건 사고 가잖아요. 그 대신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는 그게 점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면세점 입장에서는 판매 관리비라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그 나이공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띄워주던 게 많았는데 그건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볼륨을 어떻게 키울 거냐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뭐 면세점들이 다각도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면세점을 좋아하고 면세점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유럽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 상당히 제약적이 있다. 그래서 백화점은 약간 그런 관점에서 좀 같은 이제 우리가 부류에 뭐 이렇게 식음료나 이렇게 내수 쪽에 놓지만 백화점 내수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자, 마지막 의류 섹터만 보면 의류도 OEM, ODM은 좋아요. 의류 그거를 쫙 보세요. 이 회사가 뭐가 주력인지. 그러면 뭐 환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OEM, ODM은 좋죠.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23년에 지금 저자님께서는 경기 침체 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아까부터 얘기 들어보면. 예,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4차례나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왜 금리를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푼 거예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미국 같은 경우 M2 기준으로 거의 6조 달러를 풀었단 말이에요. 6조 달러를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6조 달러 푸른 거를 다 걷어가면 그거는 뭐 경기가 뒤로 가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한 반 정도 3조 달러만 걷는다 그래도 그 걷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금리 올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가 수술을 하는데 나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게 해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리세션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연준이 고민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를 어떻게 낮추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그러니까 안 온다가 아니라 파월 의장도 우리가 그 고통을 감안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긴축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필수적으로 와요. 근데 그 침체가 후퇴 쪽에 가깝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연준이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막 뭐 연착륙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연착륙은 거의 없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그렇게 4번 연속 했는데 연착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경착륙인데 이게 꽈당이냐 아니면 경착륙 치고는 좀 그러냐 하는 거에 문제만 남은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필연적인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를 빨아들이고 통화를 빨아들이고 그 빨아들인 통화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집값 떨어지고 금융자산 주식값 떨어지고 그거 왜 떨어뜨리냐가 아니라 그래야지 잡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해갈 수 없다. 그럼 이번 경기 침체 좀 어느 정도 강도로 언제까지 오면 그다음에 어쨌든 경기 침체 오면 우리는 어쨌든 뭘 좀 대비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학습 효과가 있어요. 아, 이게 침체가 오면 그러다가 그냥 지구 종말로 가는 거가 아니다. 이게 침체가 오면 그것만 지나면 이게 올라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침체기가 지내놓고 보면 투자의 기회였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학습 효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그널을 사람들은 뭘로 잡냐면 연준이 멈추면 온다. 그때도 경기 침체는 있겠지만 시장은 먼저 환호한다. 땡겨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궁금해하는 거는 저점을 빨리 찍어다오. 저점이 언제냐. 이거를 지금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기회가 저점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경기 침체는 안 왔으면 좋겠네. 이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필연적으로 오는 거라면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그널들 그런 걸로서 우리가 그거를 감지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오랜 경험, 이쯤 되면 바닥이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도 그렇고, 금융자산도 그렇고,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침체가 오면서 그런 시그널만 주면 시장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경기는 침체 분위기라도 증시는 그렇죠. 먼저 선행해서 좀 움직일 수 있다. 지금 부동산도 우리는 이제 거의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 더 빠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이것도 바닥 시그널을 주면 들어온다.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나오니까 부동산에 그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레귤레이션들이 점점 느슨해지잖아요. 느슨해지니까 오히려 그런 게 되게 좋은 거죠. 이게 한꺼번에 반영이 되니까.